네, 안녕하세요. 헤이즐입니다. 여러분, 7월 6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하루 무사히 지나오셨나요? 저는 오늘 월요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시작하자 했는데, 막상 하루가 시작되니까 메일도 보고, 일도 하고, 자료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이더라고요. 월요일은 이상하게 일의 양보다도 시동 거는데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 체감 난이도 1점부터 5점 중에 몇 점이셨나요? 그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아침에 그죠. 특히 저 옷이 다 젖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부산 소강 상태인가요? 습하시구나. 에어컨 제습 틀으셔야겠네요. 그죠. 7월 제가 7월 첫인사를 드린 게 한 엊그제 같은데 진짜 벌써 6 일이네요. 3 점. 저는 오늘 한 4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이제 일 주일 또 달려야 되니까 파이팅 넘치게 가 보려고요. 너무 습하죠. 장마철이라 장마철에는 그냥 제습 틀고 집에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은데 쉽지 않죠. 그럼 오늘 시장도 월요일답게 어디서 힘이 들어갔고 어디서 힘이 빠졌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숨을 골랐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고르게 고른 게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만 오르고 그 주변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거든요. 마침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0.5% 내린 8,051, 코스닥은 2.5% 내린 847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변동이 컸는데요. 아침엔 폭스콘의 매출이 급증했다는 호재,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 실적 기대로 오르며 출발했는데 중반 들어 악재가 겹쳤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서버 시스템이 1년 넘게 밀린다는 소식이 있었고, 일본 키옥시아가 장중 5%대 하락을 보였으며 여기에 중국 창신 메모리의 생산 라인 건설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가 겹쳤습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며 지수가 밀렸다가 장 후반 기관 매도가 잦아들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외국인부터 살펴보면 현재 1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이 좀 달라졌어요. 이들이 매도한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같은 반도체였고, 매수한 건 기아와 SOL, 하나오션이었거든요. 시장을 떠나는 매도라기보다 반도체에서 자동차, 정유, 방산으로 갈아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도 반도체는 덜고 금융증권을 담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주목할 만한 소식으로는 레버리지 ETF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하루 거래 대금이 코스닥 시장 전체보다 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시장에서 퇴출하자는 논의가 확산됐어요. 또 지난주 수요일 급락의 한 요인이었던 국민연금의 리밸런싱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을 흔들었던 것들에 정치권이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조정 가운데 코스피의 선행 PER이 7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1년간 벌 것으로 전망되는 이익에 견줘 주가가 7배라는 뜻인데, 이 수준까지 내려온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에요. 시장 전체가 금융위기 때만큼 할인돼 거래되고 있다는 건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그만큼 코스피의 향후 진로에 대해 의심이나 불신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7% 오른 31만 8천 원이었어요. 내일 실적 기대와 더불어 3분기에 디램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고, 여기에 파운드리가 6월에 월간 기준 흑자로 돌아섰다는 보도까지 겹쳤습니다. HBM에 들어가는 기초칩 물량이 늘고 4나노 수율이 좋아진 게 배경으로 거론됐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ADR 기대에도 금요일 급등의 차익 실현에 3.4% 밀렸고, 삼성전기가 8%, 심택이 8%, 사마콘덴서가 5.5% 급락했습니다. HPSP와 테스, 원익 IPS 같은 소부장도 6%에서 9%대로 빠졌어요. 이 하락의 트리거는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카이버라고, 엔비디아가 내후년 내놓을 차세대 칩 루빈 울트라를 싣는 초대형 서버 시스템인데요. 지금 서버렉의 5배 가까운 전력을 쓰는 물건이라 기판부터 전력, 냉각까지 전부 새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중 기판, PCB 쪽 기술 문제로 이게 1년 이상 밀린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이에 따라 차세대 서버용 신형 기판과 고용량 부품의 프리미엄을 먼저 반영해 왔던 기판 MLCC 밸류체인이 직격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향한 곳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건설, 그중에서도 호남이었어요.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로 결정하고 전력과 용수, 인허가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금호건설이 상한가로 직행했고 일성건설과 남광토건이 30% 가까이, GS건설이 7% 올랐습니다. 인근 부지기대 금호타이어와 광주 신세계도 30% 가까이 급등했고요. 지난달 말 상한가 러시를 만들었던 그 호남 테마가 오늘 부지 확정이라는 소식에 다시 불붙은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단축과 반도체 초과 세수를 통한 재정 지원까지 언급하면서 기대가 더 올라갔고, GS가 동해에 2.4기가와트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검토한다고 공시하면서 비상발전기 업체 GNC 에너지도 7% 가까이 올랐어요. 다만 후속 인허가와 실제 발주가 확인되기 전까진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증권주도 강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4.7%, 한국금융지주가 3.1% 올랐는데요. 요즘 들어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자 거래대금이 급증했고, 그게 다시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수료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아가 5.7% 오르며 앞장섰습니다. 인도 판매 호조에 친환경차와 재고 소진, 로보틱스 투자 기대까지 붙었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대표 업종이었죠. 그리고 방산조선에서는 한화오션이 8.6%, 한화시스템이 7.2% 올랐습니다.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에서 수주 결과 발표를 앞두고서 급등세를 보였고, 여기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나토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증액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재료가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반면 하락한 섹터로 대표적인 것은 전력기기가 있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올해 수주 목표를 23%나 올려 잡았는데도 주가는 1.7% 내렸고, LS일렉트릭이 4.8%, 효성중공업이 6.2% 빠졌어요. 좋은 뉴스에도 차익부터 실현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겁니다. AI 인프라의 낙수를 받던 종목들이 인프라 투자 지속성 논쟁 속에 며칠째 숨을 고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선 소부장의 2차 전지, 바이오까지 함께 밀리며 체감 낙폭이 컸고요. 매크로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일은 환율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서울 외환시장이 24시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벽엔 닫혀있던 원화 거래가 밤새 열리는 시장 개방의 큰 걸음인데요. 하지만 첫날 성적은 1,530원 초반이었습니다. 금요일 당국 개입으로 내려왔던 1,525원 안착엔 실패한 거예요. 달러 자체가 강한 탓에 고환율에 대한 경각심이 이어졌습니다. 채권에선 외국인이 국고채 3년 선물을 6,3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주식은 팔고 채권은 사는 흐름을 반복했고요. 미국 금리는 고용 쇼크를 소화하며 단기물 중심으로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원자재는 오펙 플러스가 8월부터 하루 18.8만 배럴 증산에 합의하면서 WTI가 배럴당 68달러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4,170달러 부근에서 버텨냈고요. 그럼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개장 전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시장의 모든 관심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런데 전망치의 폭이 이례적으로 넓습니다. 최소 68조 원에서 최대 108조 원까지 40조 원이나 벌어져 있거든요. 중간값을 보면 대략 85조 원 안팎으로 모이는데 밴드가 이렇게 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니 직원들에게 줄 성과급을 미리 비용으로 쌓아야 하는데 이 충당금이 16조에서 19조 원 규모로 상반기 몫이 2분기에 한꺼번에 반영되거든요. 이걸 얼마로 잡아야 할지, 그리고 메모리 가격은 얼마가 될지 가정에 겹치면서 하우스마다 숫자가 크게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 표가 내일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최근 4분기 동안 삼성전자는 컨센서스를 3번 웃돌았고 직전 분기엔 40% 넘게 웃돌았는데도 발표 당일 주가는 오히려 1.9% 하락했습니다. 하이닉스도 상회하고 내린 날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내일의 관건은 실적이 좋으냐 아니라 이미 하늘까지 올라간 시장의 눈높이를 얼마나 크게 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달 말 본 실적 발표에선 내후년 HBM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마이크론처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는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주주 환원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TSMC가 꽉 차면서 수주가 늘고 있는 파운드리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지 등등으로 쟁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일정도 촘촘합니다. 오늘 밤 미국의 연휴에서 돌아오며 ISM 서비스업 지수를 내놓고요. 수요일엔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워시 의장이 처음 주재한 회의의 속기록이라 의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은 한국 옵션 만기일이라 수급 출렁임에 유의해야 하고요. 금요일엔 SK하이닉스 ADR의 공모가가 확정되고 상장이 이뤄집니다. 오늘부터 해외 기관 대상 로드쇼가 시작됐는데 이 공모의 열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사이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좁혀질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오후 TSMC 월간 매출도 챙겨볼 재료고요. 네, 오늘 한국장 시황은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제 어깨에 힘 좀 빼고 벨리 스페이스 타입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유, 댓글창 보니까 다들 습하셔서 힘이 쫙 빠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제습 있는 환경에서 잘 계신가요?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라이브 처음 들어보신다고? 반갑습니다. 자주 봐요. 여러분 저녁은 드셨나요? 판 월요일이라 저녁 든든한 거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주말처럼 기분 내서 먹기에는 살짝 피곤하고 그렇다고 너무 대충 먹기에는 월요일을 버틴 제가 좀 아쉬워서 배달 앱을 켰는데 저는 배달 앱을 켜면 이상하게 30 분, 40 분을 고민하다가 결국 배달을 못 시켜 먹는 그런 고질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냉털, 냉장고 털이 해서 비빔밥이나 해 먹을까 합니다. 아, 카레 드셨구나. 햄버거 어떤 햄버거 드셨어요? 부러운 고질병인가요? 아,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으면 은근히 또 식비가 많이 나가죠. 2 시간 고민하고 과식하세요? 2 시간 고민하면 거의 저녁에 시키면 야식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아, 땡땡킹 이해했습니다. 맛있었겠는데요? 제가 있는 지금 이곳이 아침에는 비가 꽤 많이 왔는데 지금은 또 해가 떠 있더라고요. 아침에는 우산 챙기고 바지 끝 젖을까 봐 조심조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또 해가 떠 있으니까 하루가 왠지 좀 길게 느껴지네요. 여러분 계신 곳은 지금 비 오나요? 4 시에 고민하세요? 똑똑하시다. 아, 비멍 때리셨어요? 좋았겠다. 저는 비 오는 날 실내에 있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비가 싫더라고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겠죠? 그래도 저녁에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에요. 퇴근길에 비 왔으면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월요일 퇴근길 벨리 스페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한 주 첫날부터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벨리에서 2편 골라왔는데요. 그럼 첫 글부터 편하게 가보겠습니다. 먼저 명쾌맨님의 글입니다. 제목이 내러티브의 배신, 수제 맥주는 왜 스타벅스가 되지 못했나인데요. 유튜브에서 수제 맥주 시장의 흥망성쇠를 다룬 영상을 보고 쓰신 글이에요. 명쾌맨님도 처음엔 수제 맥주를 탕후루처럼 유행 한 번 지나간 아이템 정도로 생각하셨대요. 근데 영상을 따라 듣다 보니 그 시절에 왜 그 많은 돈과 전문가들이 이 시장에 베팅했는지 납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과만 보면 과잉 투자의 실패지만 그 당시의 판단은 꽤 합리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로 그럴듯한 이야기에 올라탈 때 뭘 점검해야 하는지를 짚으시는 글인데요. 일단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국내 수제 맥주 시장에 벤처 캐피탈 돈이 2천억 원쯤 들어왔대요. 이때 투자자들을 사로잡은 게 1%의 마법이었다는데요. 국내 맥주 시장이 연간 4조에서 5조 원 규모인데 그중 수제 맥주 점유율이 딱 1%였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미 수제 맥주가 10%를 넘긴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계산이 단순해요. 한국도 미국처럼 10%까지만 가면 단숨에 4천억에서 5천억짜리 새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여기에 확신을 얹은 게 스타벅스 논리였대요. 다방 커피 마시던 사람들이 이제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기꺼이 사 마시잖아. 입맛이 고급화됐으니 맥주도 비싸도 맛있는 수제 맥주로 넘어갈 거야. 이런 이야기죠. 해외에선 이 가설을 기정사실처럼 만들어주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미국의 유명 수제 맥주 회사 발라스트 포인트가 매출의 10배인 1조 1천억 원의 대형 주류 기업에 팔렸고요. 영국의 브루독이라는 회사는 일반 시민 22만 명한테서 1,300억 원을 투자받았대요. 자본도 대중도 수제 맥주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도 판이 깔립니다. 2018년에 주세법이 바뀌면서 경리단길 펍에서나 마시던 수제 맥주가 마트랑 편의점으로 나갈 길이 열렸고요. 결정타는 코로나였어요. 집에서 혼술하는 게 유행처럼 번진 건데요. 편의점 냉장고가 곰표 밀맥주 같은 수제 맥주들로 채워진 시기죠. 곰표를 만든 세븐브로이는 매출이 1년 만에 70억대에서 400억대로 뛰었대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몸집을 불려요. 생산 능력을 6배, 7배씩 늘리고 어떤 곳은 단기간에 150배를 증설했대요. 제주 맥주는 코스닥 상장까지 했고요. 커지는 시장, 확실한 해외 매각 사례, 법 개정, 모든 흐름이 성공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영원할 것 같던 상승세가 2021년을 기점으로 꺾입니다. 상위 20여 개 회사 매출이 1,200억대에서 몇 년 만에 800억 아래로 시장이 40% 가까이 쪼그라들었대요. 새로 지은 공장들은 멈춰섰고요. 한때 83%였던 제주맥주 공장 가동률은 27%로 세븐브로이는 10% 아래로 떨어졌대요. 1조 1천억에 팔렸던 발라스트 포인트는 몇 년 뒤 1천억대에 다시 팔렸고요. 브루독에 돈을 넣었던 시민 22만 명은 투자금을 전부 잃었대요. 국내 유명 회사들도 파산하거나 법정 관리로 갔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명쾌맨님 말씀은 애초에 시장의 본질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수제 맥주는 어쩌다 한 번 즐기는 마이너한 취향이었다는 거죠. 마니아들의 개인적인 선호를 대중의 보편적인 수요로 과대평가했다는 거예요. 유통망의 좁은 문도 한몫했대요. 전국 식당이랑 술집은 이미 카스나 테라를 다루는 도매상들이 꽉 잡고 있어서 수제 맥주가 뚫을 수 있는 판로는 편의점뿐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마저 새로 뜬 하이볼에 뺏겼다는 거죠. 결국 수제 맥주는 소수만 찾는 비싼 음료에 머문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례고 명쾌맨님이 이걸 우리 얘기로 가져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 겪는 과정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떤 제품이나 기술에 푹 빠지면 이런 가설을 세우게 된대요. 내가 직접 써보니 정말 좋네.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걸 쓰겠지? 여기서부터 위험한 착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면서 나랑 비슷한 생각만 눈에 들어오고 아까 그 스타벅스 논리처럼 내 주장을 받쳐줄 그럴싸한 근거만 모으게 된다는 거죠. 근데 투자는 내 취향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대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선호와 대중의 실제 수요는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분리를 어떻게 하느냐? 명쾌맨님은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에스워스 다모다란의 틀을 가져오시는데요. 좋은 투자 판단은 내러티브 앤 넘버스, 그러니까 이야기와 숫자의 결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러티브는 기업과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고, 넘버스는 그 이야기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확인해주는 숫자죠. 이걸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시는데요. 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실제 시장 구조와 소비자 행동을 볼 때 사업이 성립할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둘이 이어져서 기대한 결과까지 갈 개연성이 충분한가? 수제 맥주의 대부면요, 가능성은 분명 있었어요. 스타벅스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었고, 미국의 10%도 근거로 보였으니까요. 근데 가능성이 곧 타당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가 맥주를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사 마실지, 편의점의 좁은 매대에서 다른 술을 밀어내고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가격이랑 유통망, 대체재까지 냉정하게 검증했어야 하는데 그 단계가 부족했고, 그래서 성장 스토리의 개연성도 낮아졌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맺으세요. 지금 내가 확신하는 그 투자는 매력적인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나? 아니면 현실적인 숫자가 그 이야기를 바치고 있나? 네, 여기까지고요. 몇 년 전의 맥주 열풍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주 투자님의 글입니다. 제목이 스타로 알아보는 배당주인데요. 스타크래프트로 배당주 투자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시작이 SCV, 그러니까 미네랄 캐는 일꾼이에요. 미네랄 50을 들여서 일꾼 하나를 뽑으면 얘가 일정한 시간마다 꼬박꼬박 미네랄 80을 캐오죠. 일정 금액을 넣어두면 일정한 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이게 배당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게임 안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50 넣어서 80 받는 이 16%짜리는 아주 훌륭한 배당주고요. 근데 현실은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30년 전엔 500원이면 아이스크림 하나는 사 먹었는데 지금 500원으로는 살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배당금이 늘지 않는 투자는 아무리 고배당이어도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지고 있는 투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스톰 견제인데요. 일꾼을 잔뜩 뽑아서 열심히 캐고 있는데 상대가 안 보이는 데서 수송선에 마법 유닛을 태워 몰래 날아와요. 그러고는 폭풍 마법 한 방으로 일꾼들을 몰살시키는 거죠. 이때 프로게이머는 미니맵에 빨간 점이 뜨는 그 순간 반응해서 피해를 줄이는데 일반인은 스톰을 다 맞고 나서야 반응한대요. 투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안 보이는 위험을 미리 생각해 두고 있다가 직전에 피하는데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는 그 위험을 그대로 맞고 시장을 떠나거나 원금까지 잃는다는 거죠. 배당주에서 그 스톰이 뭐냐면 기업의 현금 흐름이 나빠지거나 돈줄이 갑자기 말라서 배당이 깎이거나 끊기는 일이고요. 세 번째가 멀티, 그러니까 확장 기지예요. 본진 하나만 파는 건 집중 투자고 멀티를 여럿 늘리는 건 분산 투자라는 거죠. 두 종목에 몰아넣으면 그 둘이 내 미래 배당을 전부 책임지지만 20종목이면 한두 개가 탈이 나도 현금 흐름이 버티니까요. 근데 여기서 날카로운 통찰이 나오는데요. 게임에서 미네랄은 파다 보면 고갈되잖아요. 가만히 두면 수입이 0이 되니까 플레이어들은 일꾼을 새 멀티로 옮겨서 수입을 유지하죠. 현실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당 잘 주고 꼬박꼬박 올려주던 기업도 시간이 지나면 경쟁에 밀리고 해자를 잃으면서 인상을 멈추거나 배당을 깎는데요. 배당주 하면 보통 사놓고 묻어두는 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배당주 투자님은 정반대로 보세요. 끊임없이 다음 멀티를 찾아 옮겨야 하는 투자라는 거예요. 믿었던 기업이 인상을 멈추거나 배당을 깎으면 일꾼 옮기듯 내 돈도 다른 기업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주야말로 부지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후반부엔 본인이 직접 투자해본 상품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튜브 보면 커버드 콜 상품으로 은퇴 준비한다. 배당을 재투자하면 현금 흐름이 불어난다. 이런 영상 많잖아요. 직접 해보니까 상당히 회의적이시래요. 문제는 배당률이 아니라 배당금이래요. 주가가 내려가면서 배당금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데 배당률은 10%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겉보기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드는 거죠. 은퇴자한테는 이게 치명적이에요. 올해 한 달에 500만 원 주다가 10년 뒤에 100만 원을 주면 그게 맞는 은퇴 설계냐는 거죠.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얹으면 더 심각해지고요. 금리가 확 올랐을 때 배당률 6%짜리 우선주 상품에 크게 들어가 본 적도 있으시대요. 근데 우선주는 배당이 고정이라 늘지를 않으니까 이것도 인플레이션에 그대로 잠식되더라는 거고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님의 기준이 이래요. 배당률 1%짜리도 배당을 매년 10% 가까이 올려주면 배당주로 보고요. 배당률 5%짜리 고배당도 인상률이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면 뺀대요. 배당률이 낮다고 빼버리는 게 오히려 위험한 게 인상률이 좋은데 배당률이 낮은 기업은 보통 주가가 같이 올라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 뒤로 섹터별 비중 조절이라든지 목표 포트폴리오 짜는 법까지 실전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그 대목들은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맺은 말이 결국 이 글의 요지예요. 배당주로 계층 이동을 하거나 아파트를 살 만큼 빠르게 불리는 건 안 된대요. 이건 은퇴 뒤에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라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랑은 아예 다른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왜 주식에 투자하는가라는 질문이라고 하시고요. 스타 해보신 분들은 특히 술술 읽히실 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오늘 벨리 스페이스 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는 좀 어떠셨어요? 이번 주도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가보시죠. AI 목소리 아닙니다. 저 사람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올라온 거를 보면은 댓글에 AI냐고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도 묘하게 '어떻게 해야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목소리랑 발음 좋은가요?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하루 시장 흐름 따라오시느라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벽한 칭찬인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요? 저 목소리 AI 느낌이 나나요? 요새 AI가 너무 발달을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확인할 부분들은 함께 정리했으니까요. 남은 밤에는 잠시 내려놓고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끔 얼굴 비춰 아, 얼굴이요? 하하하. 네, 아직 저녁 전이신 분들은 한 끼 잘 챙기시고요. 퇴근길이신 분들은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오전 8시 15분 이 자리에서 미국장 마감 시황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내일 아침에 봬요. 안녕.